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인형 괴담 편입니다. 미스스 괴담은 여러분들의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제보해주신 괴담 중 인형과 관련된 괴담을 모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댓글에 구글 폼을 통해 제보해주시면 영상으로 제작될 경우 소정의 상품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미 제보해주신 분들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인형 엘리베이터 원룸처럼 주제로 엮여서 나가기 때문에 채택이 늦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에나벨 링링님이 제보해주신 홍대 저주인형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홍대와 신촌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상한 일을 겪었는데 혹시 사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아는 분이 계실까 해서 제보해봅니다. 나름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됐던 사건이라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때는 2014년 10월이었습니다. 팀 결성한 후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홍대 연습실에 모여 조촐하게 기념 파티를 했는데요. 파티라고 해봤자 그냥 치킨 시켜놓고 맥주나 마시는 정도였죠. 저를 제외한 멤버들이 모두 흡연자라서 먹다 말고 팀원들이 담배를 피러 갔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돌아오지를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해봤더니 연습실 앞에 이상한 거 있어 빨리 나와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다 보니 가끔 신기한 쓰레기를 보기도 하거든요. 폐업한 카페에서 이상한 오브제나 골동품 같은 것들이 나오고 가끔은 망가진 기타나 앰프 같은 음악 장비들이 굴러다니기도 하죠. 이번에도 그런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올라갔는데 연습실 문 앞에 사람만한 인형 같은 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 인형이지 만듦새가 썩 좋아 보이진 않았죠. 강아지 배변 패드 같은 걸 둘둘 말아 만들었는데 얼굴엔 눈, 코, 입조차 그려넣지 않아서 달걀 귀신 같았고 몸통에는 거적대기 같은 체크 난방을 입혀 두었더라고요. 팔다리는 속을 채워넣지 않아 나풀거렸고요. 웃을 정도로 볼품없게 생겼는데 묘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의도로 이런 걸 만들었는지 궁금했죠. 외로움에 사무친 누군가가 죽부인처럼 끼고 자려고 만든 거 아니냐고 저희끼리 낄낄거리면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베이스가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인형을 발로 툭툭 차다가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이리저리 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몰랐는데 체크 난방을 위로 뒤집어 올렸더니 인형의 배, 옆구리 등에 휘갈겨 쓴 한자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걸 본 순간 왠지 섬찟해 웃음소리가 뚝 끊겼던 기억이 나네요. 베이스는 그 글자 중에 한 글자가 영화 0이라면서 아는 척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에도 똑같은 한자를 써서 안다고 했죠. 저는 볼수록 꺼림칙한 기분이 들어서 그만 들어가자고 했지만 베이스는 잠깐만 기다려 보라면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으악하고 소리를 질러서 보니 베이스 손가락 끝에 빨갛게 핏방울이 맺혔더라고요. 알고 보니 인형 몸통 속에 깨진 거울 조각과 바늘 같은 게 들어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뒤적거리다가 손을 벤 것이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약이 바짝 오른 베이스는 인형에게 마구 발길질을 하며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죠. 연주자에게 손가락은 재산과도 같으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엉성하게 만들어졌던 인형은 금세 곤죽이 되었고 머리와 팔다리가 분리돼 바닥을 나뒹굴었죠. 베이스는 분해된 인형 얼굴에 담배를 비벼 끄고 침까지 뱉은 뒤에야 후련한 얼굴로 일어섰는데요. 저희는 그런 베이스를 또라이라고 부르면서 다시 연습실로 내려가 새벽까지 술을 마셨죠.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연습 도중 갑자기 앰프가 먹통이 되거나 알 수 없는 노이즈가 끼거나 천장에 물이 샌 자국이 없는데 바닥이 물바다가 되어 있거나 하는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재가 연달아 일어나죠. 보컬이었던 멤버는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고요. 합주를 하다 보면 어디선가 입을 작게 모으고 숨을 뱉을 때처럼 씩씩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신 붙었으니 우리 대박 나는 거냐고 좋아하기도 했는데 잡혀있던 공연이 펑크나고 자꾸 일이 꼬이니까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작은 일에도 언성 높이며 싸우는 일이 잦아지면서 연습실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죠. 특히 평소에도 사이가 안 좋았던 베이스와 건반이 눈만 마주치면 으르렁거리는 통에 말리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베이스와 건반이 차례로 다치기도 했는데요. 한 명은 술 먹고 넘어져서 손목이 나갔고 한 명은 접촉사고에 휘말려 오른쪽 어깨가 나가죠. 이쯤 되니 정말 굿이라도 한판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제가 당시 만났던 여자친구가 홍대에서 타로카드 잘 보기로 나름 유명한 누나였는데 저희가 봤다는 인형 이야기가 영 찝찝하고 신경 쓰여서 같이 일하시는 업계 전문가분들에게 물어
물어봤더니 살을 맞은 것 아니냐고 했다는데요. 질 나쁜 저주 중에 사람과 비슷한 형상의 인형을 만들어 저주할 상대방의 손톱과 머리카락이나 소지품 등을 넣고 상대방과 인형을 동일화시킨 다음에 인형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저주를 내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저주는 살을 날린 사람이 역으로 화를 입거나 벌전이라는 일종의 천벌 비슷한 걸 받을 수 있어 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죠. 그날 밤 저희가 못 모르고 그런 인형을 잘못 건드려서 나쁜 기운이 씌인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듣고 보니 제법 그럴싸하더라고요. 사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도 이상한 꿈을 자주 꿨는데 꿈속에서는 저희 밴드가 열심히 합주를 하는데 어느 순간 불협 화음이 나면서 연주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멤버들을 보면 베이스가 손톱이 다 빠진 채 연주를 하거나 건반이 뒤돌아선 채 팔만 뒤로 뻗어 마구 건반을 두드리는 등 이상한 장면이 보이곤 했죠. 그리고 저희 밴드 멤버가 4명인데 꿈속에서는 5명이 됐다가 6명이 됐다가 계속 인원수가 바뀌었고요. 찝찝한 꿈을 반복해서 꾸다 보니 이러다 정말 뭔이 터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일이 커지기 전에 얼마간이라도 멤버들끼리 돈을 모아 살풀이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애들 형편 뻔히 아는 마당에 굿하게 돈 좀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단체로 살풀이 공연이라도 보러 가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보컬 한 색이 이상한 게 상태가 별로인 것 같아서 밥이라도 한번 사 먹이려고 따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소주 한두 잔이 들어가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습실 앞에서 봤던 인형을 누가 버렸는지 안다고 말이죠. 예전에 건반 누나 집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술을 한잔 한 적이 있는데 건반이 화장실 간 사이에 커다란 키보드 가방이 여러 개 보이기에 무심결에 아무거나 열어봤다가 그 속에서 만들다만 인형 같은 걸 봤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허여멀건한 인형 같은 거였다고요. 그 가방의 주인공은 당연히 건반을 치던 누나였죠. 당신은 이 누나 뭐야 라고 생각하며 얼른 지퍼를 닫고 못 본 척 넘어갔다고 했죠. 저게 뭐냐고 물어볼 용기도 없었고 괜히 이상한 일에 휘말리기도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여자친구에게 들었던 사람을 저주하는 방법이 떠올라 기분이 뒤숭숭했습니다. 저는 애써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기면서 행여나 베이스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했죠. 안 그래도 사이가 안 좋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애 얼굴빛이 한층 더 어두워지면서 베이스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이 있고 며칠 뒤 베이스에게 털어놨다고요. 베이스가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서 바로 건반 누나에게 쫓아가 따질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잠잠하게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려나 보다 생각했다고 하죠. 그런데 얼마 뒤 베이스가 보여줄 거 있다면서 끌고 가더니 베이스 가방에서 흉측한 인형을 하나 꺼내서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누구 것인지는 몰라도 까만 브레지어와 팬티 같은 걸 입혀놓고 얼굴에는 까만 비닐봉지도 씌워 놓았다고 했죠. 저희가 연습실 앞에서 봤던 인형보다 좀 더 작은데 기괴하고 흉측한 느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베이스가 한다는 말이 나는 당하고는 못 산다고 했다고 하죠. 좋지 않은 의도로 만든 게 분명해 보였지만 말려도 자기 얘긴 듣지 않을 것 같아 모른 척 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다 건반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에게 가서 형이 이걸 만들었어라고 물어봤더니 베이스는 내가 만든 건 아니고 아니다 그냥 못 본 척 해줘라고 했다고 하죠. 이야기를 종합해보자면 베이스와 건반이 서로를 저주하고 있다는 건데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한들 뭘 어찌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치고받고 싸운 거라면 강제로 화해라도 시키겠지만 그것도 아니었고 서로를 저주했다고 불러다 혼을 내는 것도 웃길 것 같아서요. 말 맞다나 저주 때문에 다쳤다는 확신도 없었으니까요. 답답한 마음에 여자친구에게 상의해봤는데 놔두다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다고 나쁘고 독한 기운일수록 주변 사람한테까지 끼친다고 경고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손 놓고 지켜만 볼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날 잡고 별일도 아닌 일로 애들을 쥐잡듯 잡았죠. 원래 공동에 적이 생기면 팀원들은 사이가 좋아지는 법이잖아요. 저도 나름 쌓인 게 많아서 한번 화가 나기 시작하니까 목소리가 저절로 높아지면서 막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너네는 정신 상태가 썩었다. 이따위로 할 거면 그냥 다 때려치워라. 한참을 씩씩거리다가 연습실에 박차고 나왔죠. 내신 멤버 애들이 곧장 따라 나와서 붙잡거나 하다못해 전화라도 할 줄 알았는데 막내였던 보컬이 팀을 탈퇴하고 싶다고 장문에 카톡을 보내온 걸 제외하면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씁쓸한 마음에 혼자 소주 한잔 먹고 돌아오는데 집 앞 주차장 쪽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죠. 허여멀건한 얼굴에 그 인형이었습니다. 그 전에 봤던 것과 다른 것이 있다면 제 이름 석자가 목 부분에 적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입고 있는 낡은 티셔츠가 저희 학교 단체 티라는 정도였죠. 인형을 보고 있는데 이걸 누가 가져다 놨을지 지피는 얼굴이 떠오르면서 머릿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곧바로 건반과 베이스에게 전화를 했는데
했는데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런 짓을 한 건지 괘씸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죠. 주차장에서 고함을 지르다가 홧김에 눈앞에 보이는 인형을 힘껏 걷어차 버렸는데 어디선가 와그작하고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 발가락 뼈가 부서지는 소리였죠.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이후 몇 주간 지옥 같은 고통을 맛봤습니다. 발톱 아래 피가 차서 발톱에 구멍을 내 뽑아야 했거든요. 그 고통은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드러머 포지션인 저에겐 치명적인 부상이었죠. 지금도 발드럼 할 때마다 발끝이 시큰거리고 있고요. 제가 생각보다 크게 다치는 바람에 상해죄가 성립돼 정식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는데요. 빌라 CCTV를 확인한 결과 범인은 2인조였으며 체구 차이가 나는 한 쌍의 남녀로 추정되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얼굴에 꽁꽁 싸매고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는 없었죠. 체구를 봤을 때는 건반과 베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제작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이었죠. 이후 제 부상을 핑계로 밴드는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었고 저는 보컬 동생만 따로 빼와서 새로운 팀을 구성했습니다. 베이스와 건반은 이미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연락이 안 됐고요. 저도 따로 연락할 방법을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연말을 이따위로 보냈기 때문에 새해에는 부디 일이 잘 풀리길 기도할 뿐이었죠. 그런데 얼마 후 보컬 동생이 호들갑을 떨며 링크를 보내와서 무심코 눌렀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혹시 2015년 1월 12일경 트위터의 홍대 놀이터에서 발견된 저주인형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던 사진을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흰 천으로 만들어진 인형인데 얼굴에는 한자가 쓰여져 있고 원피스와 스타킹을 신고 있는 인형이었습니다. 사진을 보기만 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핸드폰에 저장도 하지 말라고 흉흉한 소문이 돌았죠. 저주인형이다 뭐다 한참 시끄럽다가 나중엔 홍대생이 만든 설치 미술작품인 걸로 결론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속 인형이 저희가 예전에 연습실 앞에서 봤던 인형 그리고 제 발가락뼈를 아작냈던 인형과 전체적인 모양새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죠. 혹시 그 인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분, 그 인형은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거나 인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이 계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형을 만든 범인을 반드시 잡고 싶습니다. 물론 저주가 아니라 지 혼자 난리치다가 발가락 부러진 것 아니냐고 비웃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무언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해치기 위해 이를 꾸미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목소리 AI인가요? 님이 제보해주신 사탄의 인형 이야기입니다. 댓글에도 꽤 많이 달리는데 제 목소리는 AI가 아닙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목소리의 AI가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저는 현재 미국 플로리다에서 유학 중으로 미국 최남단의 땅끝 마을 키웨스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령 스폿이 있는데 바로 사탄의 인형의 모티브가 된 저주받은 인형 로버트가 있는 포트 이스트 마르텔로 박물관이죠. 저는 오컬트 장르에는 워낙 관심이 없어서 키웨스트에 살면서도 이런 장소가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제 친구는 귀신 괴담이라며 환장하는 호러 마니아였습니다. 이제부터 친구를 오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덕이가 재작년 겨울방학 때 미국 여행 중에 제가 있는 키웨스트까지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박물관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보러 가게 되었죠. 사실 사탄의 인형 실물 버전이 있다고 해서 저도 내심 기대를 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박물관 규모도 너무 작고 볼거리도 많지 않아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진으로 볼 땐 으스스했던 로버트 인형도 실물로 보니 얼굴에 구멍이 숭숭 뚫릴 정도로 낡고해져서 딱해 보이기만 할 뿐 무섭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죠. 너무 시시해서 오덕이를 데리고 해변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덕이가 따라 나오지 않고 뒤쳐져 있어서 돌아보니 로버트가 있는 진열대 앞에서 뭐라고 혼잣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보니 누군가의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도 알지? 유진은 아주 나쁜 새끼야. 오덕이는 유진이라는 사람의 욕이 잔뜩 쓰인 종이를 들고 서툰 영어 실력으로 열과 성을 다해 욕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무례하고 상스러웠죠. 순간 오덕이한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얘가 왜 이러나 싶고 저희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오덕이는 먼저 나가라는 듯 고갯짓을 했고 저는 더 이상 아는 척하기 싫어서 조용히 밖으로 나와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오덕이는 약 30분 뒤에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기가 막혔는데요. 예전에 로버트 인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로버트는 평소에는 조용한 인형이지만 누군가 과거 자신의 주인이었던 유진 로버트 오토를 욕하면 반드시 찾아가 저주한다는 내용이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진짜로 저주를 내리는지 궁금해 시험해 보려고 유진에 대한 욕을 영작해
계획해서 준비해 왔다는 것이었죠.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얘가 예전부터 좀 괴팍한 구석은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저희는 밤새 수다를 떨며 인형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형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죠. 그 후 오덕이는 일정상 길게 머무르지 못하고 이틀간 머문 뒤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떠나고 일주일 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학교 끝나고 도서관에서 과제하다가 저녁 8시쯤 늦지막히 집에 돌아왔는데 당시 집에 같이 쓰던 하우스메이트가 잔뜩 화난 상태로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소리를 질러서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자기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문 밖에서 똑똑 문을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사람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제가 계속 똑똑 문을 두드렸다고 했죠. 몇 번인가 대답을 해주다가 신경질이 나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부터 제가 갑자기 미친듯이 빠르게 계속해서 노크를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 미친듯이 두드렸고 나중에는 문까지 쿵쿵 발로 찼다고 했죠. 도저히 못 참겠어서 대충 씻고 밖으로 나왔는데 누군가 후다닥 집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전 방과 후 계속 도서관에 있었거든요.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하우스메이트는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뿐이라면서 제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화를 냈습니다. 결국 서로 기분이 상한 채 대화가 종료되었죠. 그리고 며칠 후 저에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오버워치라는 게임에 빠져 있었는데 팀플 기반 슈팅 게임이라 역할 분담과 소통이 필수였거든요. 그래서 헤드셋을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한창 게임을 하는 중이었는데 같이 게임하던 친구가 너 누구랑 같이 있어라고 물었습니다. 방에는 저 혼자밖에 없었고 하우스메이트도 외출한 상태였죠. 그래서 혼자라고 대답해줬는데 얼마 안가 또다시 집에 누구 온 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꾸 제 오디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이야기했죠. 그제야 놀라서 헤드셋을 벗고 귀를 기울이는데 어린아이가 마른 나무바닥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작고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우스메이트가 돌아왔나 싶어서 이름을 부르며 방 밖으로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었죠. 이상하다 싶어서 자리로 돌아왔을 땐 컴퓨터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아서 게임하던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저를 책망하더라고요. 야, 사람 무섭게 왜 웃다가 로그아웃해? 제가 낄낄낄거리면서 웃다가 갑자기 로그아웃을 해서 소름이 돋았다며 장난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고 있는데 방문이 갑자기 열린다거나 책장에서 꺼낸 적 없는 책이 쏟아져 있다거나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죠. 하우스메이트는 그 모든 일을 제가 벌인 거라고 생각해 저와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떠벌리고 다니는지 저를 보는 애들의 눈빛도 싸늘했죠. 안 그래도 유학생이라서 눈치를 많이 보고 다녔는데 학교에서 따돌림 비슷한 것까지 당하게 되니 너무 서럽고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오랜만에 오덕이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은 재미있는지 몸 아픈 데는 없는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오덕이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하우스메이트와 사이가 틀어진 일을 들려주었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야기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 점점 서러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평소라면 호들갑 떨며 반응했을 오덕이가 심각한 말투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자기 때문에 벌어진 것 같다고 했죠. 설마 하면서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로버트가 찾아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형 주인이었던 유진을 욕해서 로버트가 화가 났는데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따라오지 못하고 대신 저를 찾아가 괴롭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해결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제법 심각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만 빵 터져서 한참을 웃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인형 같은 게 현실에 있을 리 없는데 철석같이 인형의 짓이라고 믿는 오덕이가 그저 신기하고 순수해 보였죠. 그런데 오덕이와 통화하고 며칠 후의 일입니다. 잠을 자는데 어디선가 처음 들어보는 노래가 들렸습니다. 로디에게 말해다오라는 가사가 반복해서 나오는 노래였는데 노래 부르는 목소리가 목이 쉰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할머니 목소리 같기도 해서 좀 오싹하더라고요. 잠결에도 어쩐지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 가위에 눌리고 말았죠. 안간힘을 써서 곧바로 벗어나긴 했는데 기진맥진해서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르륵 잠들자마자 또 바로 가위에 눌렸죠. 그렇게 밤새 가위에 눌렸다가 깼다가 또 눌렸다가 깨기를 반복했더니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소리가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식은땀을 많이 흘려서 침대 안이 축축했죠. 억지로 학교에 나갔는데 오후부터 열이 나기 시작해 일찌감치 집에 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방 안을 뛰어다니는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그대로 또 가위에 눌리고 말았죠. 어젯밤 새벽 내내 시달렸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또 시작이구나 싶어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왈칵 눈물까지 나는데 귓가에 킥킥킥 하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들어보니까 알겠는데 결코 어린아이의 목소리는 아니었죠. 야 너 뭐해? 야 너 뭐해? 귓가에
대사에 들리는 건 분명히 우리말이었지만 우리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따라할 때처럼 발음이 뭉개져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기억이 나더라고요. 야 너 뭐해는 제가 그날 박물관에서 오덕이를 향해 소리쳤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정신을 잃어버렸죠. 핸드폰 진동 소리를 듣고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땐 해질녘이었습니다. 오덕이에게 부재중 전화가 18개나 들어와 있었죠. 놀라서 전화를 받았더니 야 이제 됐어 걱정마 편지 잘 도착했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묻기도 지쳐서 그냥 잠자코 듣기만 했죠. 오덕이는 자기가 로버트에게 정중한 사과 편지를 보냈다고 이제 화 풀렸을 테니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덕이처럼 로버트를 시험하려고 유진을 욕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무례를 용서해달라며 뒤늦은 사과 편지를 박물관 앞으로 보내온다고 합니다. 오덕이도 그날 저와 전화통화 후에 곧바로 편지를 써서 붙였고요. 반박하기도 지쳐서 그래 네 말이 다 맞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실컷 앓다가 깨어난 이후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물론 오덕이 말처럼 로버트의 소인이라고 믿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 그 작고 괴상한 박물관에는 두 번 다시 가지 않을 작정이죠. 여러분들도 행여나 테스트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이야기는 KFC가 미래다님이 제보해주신 심지 인형 괴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심지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가상의 캐릭터인 심을 만들어서 연애도 하고 운동도 하며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저는 초딩 때 못 모르고 심즈3를 불법 다운로드했다가 그대로 중독돼 10대 시절 내내 밤을 꼴딱 새가며 플레이하곤 했죠.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심이라는 인물 캐릭터는 물론이고 집, 옷, 가구, 각종 소품 등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디자인하고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시 좋아하는 연예인과 닮은 심들을 만들어서 헤어스타일은 물론 아주 작은 소품까지 그 연예인이 입었던 착장 그대로 똑같이 꾸미는 걸 좋아했죠. 하지만 게임 기본 아이템은 하나같이 투박하고 못생겨서 예쁘게 꾸미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직접 제작한 커스텀 컨텐츠 일명 CC템을 받을 수 있는 TSR이라는 사이트를 자주 이용했죠. 다행히 금손 유저들은 세상에 넘쳐났고 당시 CC템 개수가 20만 개에 달할 정도로 많아서 고르는 재미도 있었죠. 원하는 CC템을 받아 심을 꾸미거나 집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것만으로도 두세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릴 정도였으니까요. 당시에 저는 좋아하는 연예인끼리 결혼을 시켰고 귀여운 딸을 낳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딸도 예쁘게 꾸며주고 싶었죠. 하지만 당시 심즈3에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아이템은 구리구리하게 생긴 테디베어 인형뿐이었습니다. 저는 TSR 사이트를 뒤져서 그럭저럭 마음에 드는 인형을 하나 다운로드했죠. 아이템 이름이 드레스를 입은 소녀였습니다. 저는 그 인형을 딸방에 배치했고 늘 그랬듯 다른 아이템을 찾아 떠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부터 게임이 자꾸 튕기고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개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가 원래 매일매일이 버그 파티이긴 하지만 플레이가 불가능할 정도로 충돌이 심하진 않았죠. 영문을 모르겠는 오류 메시지가 시도 때도 없이 떠서 게임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관련 카페와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유저가 남긴 글을 보게 됐는데 제가 받은 인형 CC템에 관한 글이었죠. 그 인형 보이는 즉시 삭제하세요. 근데 이미 늦었을지도. 인형 CC팀에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으니 즉시 삭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딸 신방에 그 인형을 놔두면서부터 게임 오류가 뜨기 시작한 것 같기도 했죠. 저는 이거였구나 싶어서 인형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게임도 재접속했죠. 다행히 오류 메시지는 더 이상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날 심지를 실행했더니 전날 삭제했던 소녀 인형이 다시 복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고 기겁해서 인형을 삭제하고 재접속을 했죠. 집안에는 더 이상 인형이 보이지 않아 안심하는 찰나 정원에 놓여져 있는 인형이 보였습니다. 소녀 인형은 그 이후에도 게임 안의 집안 곳곳에서 발견됐죠. 지워도 어느샌가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무리 게임상에서의 일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각종 커뮤니티에 CC템 지우는 방법을 검색해 보았는데 이런 상황을 저만 겪은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된 인형 CC템은 외국의 한 인기 유저가 만든 것인데 한번 다운로드 받으면 지워지지도 않고 각종 오류를 일으켜서 해외에서도 해결책을 찾는 중이라고 했죠. 바꿔 말하자면 아직까진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유저분은 지우는 걸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다리면 방법이 나오겠거니 싶기도 했고 마침 기말이라서 한동안 게임에 접속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마지막 시험 마친 날 오랜만에 심지를 켰습니다. 그런데 아빠 심이 사라졌더라고요. 게임 시작 화면에는 분명히 있는데 온 집안과 마을을 뒤져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임 내에서 심이 이유 없이 증발하는 버그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게임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 엄청 당황스러웠죠. 인형을 집에 들인 후로 버그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멘붕이 와서 인형에 대고 욕을 몇 마디 했는데 순간 인형이 고개를 들어 카메라 즉 저를 쳐다봤죠. 게임상에서 자유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캐릭터인 심들 뿐이고 사물이 움직일 때는 심이 이동하거나 상호작용할 때 뿐인데 인형은 분명 모니터 안에서 저를 아주 정확히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기분 나빠서 게임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 심이 인형이 있는 딸방으로 혼자 걸어가더라고요. 뭐 하려고 그러나 싶어 화면을 확대하는데 엄마 심 캐릭터의 목이 뱀처럼 늘어나면서 기괴한 형태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심 행동을 전부 취소하고 집 밖으로 나가기를 눌렀는데 엄마 심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고 저를 빤히 바라보았죠. 저를 책망이라도 하듯이 몇 초간 빤히 쳐다보다 인형을 안아들고 나서야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바로 게임을 종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켜지 못했죠. 나중에 확인해보니 이 소녀 인형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무관심하기로 유명한 게임 배급사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을 공유하며 직접 공지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후에도 저를 빤히 바라보던 인형과 엄마 심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아빠 심이 생각나 한동안 게임에 손을 대지 못했죠. 나중에 게임 불러오기를 하려고 보니 게임 내 세이브 데이터가 모두 사라져 있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잘못 삭제한 건가 싶어 삭제 파일 복구 프로그램까지 돌려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게임 속 심들이 저 몰래 야반 도주라도 한 것처럼 기록을 주고 어딘가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커뮤니티상에 제가 겪었던 일을 정리해서 올렸는데 누군가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그 인형이 너의 심을 납치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저의 심들은 정말 인형에게 납치를 당했던 것일까요? 네 번째 이야기는 펩시제로 라임향님이 보내주신 인형 머리카락 자르는 알바 이야기입니다. 저는 미용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일본으로 넘어가 2년 정도 유학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국내에도 크고 좋은 학원이 많지만 당시에는 경력을 쌓으려면 일본으로 넘어가서 시작하는 게 유리했거든요. 처음에는 아는 일본어도 몇 개 없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럭저럭 귀가 트이더라고요. 하지만 말하기는 영 서툴어서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당시는 엄마 사업이 힘들 때라 생활비를 넉넉하게 받지 못해서 알바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외국인 알바생을 줄 정도로 현지 상황이 만만하지는 않았죠. 운이 좋아 알바를 시작하더라도 얼마 안가 언어 문제로 잘리기 일쑤였습니다. 몇 번인가 쫓겨나듯 일을 그만두고 나니 자존감도 뚝 떨어져서 일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죠. 그러던 중 학원에서 알게 된 한 언니가 제가 할 만한 일이 있다면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시내에서 머지 않은 곳에 아와시마 계열의 신사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행사 준비를 돕는 일이라고 했죠. 아와시마 신사는 일본 내 약 100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는 와카야마시 가다에 있는 아와시마 신사총 본사가 가장 유명합니다. 예전에 호기심 천국 등과 같은 한국 방송에서도 머리카락이 자라는 희나 인형을 모시는 기묘한 신사로 소개되기도 했죠. 제가 일하게 된 곳도 아와시마 신사 계통의 신사 중 하나인데 규모가 큰 신사는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관리하는 작은 규모의 마을 신사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연례 행사가 열리는 동안 일손을 거두면 된다고 했죠.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 말을 잘 못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신사 내에서 일하는 거라 오히려 조용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사일은 해본 적이 없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일단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언니는 마을 관계자분께 따로 연락을 해놓을 테니 시간 맞춰 신사로 가면 된다고 해주었고요. 약속된 날짜가 되어 받아두었던 주소로 찾아갔더니 마음씨 좋아 보이는 아주머니가 마중을 나와 계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신사 안쪽으로 따라 들어가죠. 마을 축제를 돕는 거라고 해서 막연하게 농촌 봉사활동 비슷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업무 내용이 완전 예상 밖이었습니다. 신사에 희나 인형이 하나 있는데 인형을 보기 좋게 손질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부탁이라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아주머니가 미용 가위를 가져다 주시면서 머리를 예쁘게 다듬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왜 저를 뽑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살면서 인형 머리를 다듬어 본 적은 없지만 학원에서 매일 하는 게 헤어커트 실습인데 다를 게 있겠나 싶었죠. 아주머니는 신사 안쪽에 작은 창고 같은 곳으로 절 안내했습니다. 입구 외에는 불을 켜지 않아 내부가 어두침침했죠.
하셨죠. 아주머니는 찬바닥에 방석을 하나 내어주신 뒤 곧 인형이 든 나무 상자를 가져오셨습니다. 나무 상자 위에 오래된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딱 봐도 골동품이 들어있을 것만 같았죠. 희나 인형은 종이와 천에 겹겹이 쌓여 있었는데 꺼내보니 2리터 물병과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알록달록 화려한 황후의 기모노는 낡아서 색이 바랬고 특유의 하얀 얼굴도 회색빛으로 변색된 상태였죠.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더라고요. 가장 이상했던 건 전체적으로 차림새는 단정하지만 머리카락을 길게 풀어헤쳐 산발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식 전통 헤어스타일인 니온가미는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었는데 아주머니는 인형 머리 스타일을 만드는 건 본인들이 할 테니 엉킨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기장만 맞추면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커다란 물병 2개와 컵 1개가 든 쟁반을 내려놓으며 오후 2시에 데리러 올 테니 그때까지만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뭐라고 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다 알아듣지는 못하게 했더라고요. 그때가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이른 시각이었는데 자그마한 인형 머리 하나 다듬는데 오후 2시까지 반나절이나 시간을 준다는 게 좀 의아했습니다. 인형 크기로 봐서는 30분도 안 걸릴 것 같았거든요. 제가 아주머니 말을 다 못 알아듣기도 했고 일 마치고 나가면 그때 세일거리를 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떡져 있어서 조금 걱정했는데 물을 뿌려서 살살 빗질을 했더니 의외로 쉽게 풀렸습니다. 그런데 빗질을 하면서 드는 느낌이 인조모가 아니라 꼭 인모, 즉 사람의 머리카락 같더라고요. 모발 특유의 느낌도 그렇고 손끝에 닿는 감촉도 빳빳하지 않고 부드러웠습니다. 의외이긴 했는데 예전에는 귀한 인형 만들 때 사람 머리카락을 쓰기도 했다고 알고 있어서 그다지 신기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머릿결을 다 정리하고 보니 인형의 머리카락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그런데 머리 길이가 앞뒤 옆 모두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꼭 사람이 오랫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고 방치했을 때처럼 말이죠. 머리카락도 한 올 한 올 자라는 속도가 달라서 길이를 맞추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면 지저분해지거든요. 이래서 미용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머리카락 끝 기장을 맞추는데 집중해 커트를 시작했습니다. 사방이 고요해 사각사각 머리카락 자르는 소리조차 크게 느껴졌죠. 그렇게 머리 전체의 길이를 다듬는데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집중해서 그런지 목이 칼칼해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마지막으로 좌우 머리를 맞추려고 보는데 오른쪽이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커트 안 하고 놓친 부분이 있나 다시 살펴보는데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이런 걸 못 보고 놓쳤다니 의아하기도 했지만 건물 내부가 어두침침하기도 했고 실습 마네킹으로만 연습했던 터라 역시 실습은 다르구나 하면서 넘겼죠. 그렇게 또 오른쪽부터 한 바퀴 돌며 기장을 맞추고 다시 좌우 머리카락 끝을 잡아 길이를 비교하는데 이번에는 왼쪽이 더 길더라고요.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다시 다듬었는데 계속 길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배운 대로 머리카락을 계속 자르고 다듬고 있는데 길이가 맞지 않고 듬성듬성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겼죠. 꼭 실시간으로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황한 나머지 가위질을 잘못해 손가락 살점을 잘못 자르는 바람에 피까지 보고 말았습니다. 처음 커트 배울 때도 하지 않았던 최악의 실수였죠. 순식간에 상처가 벌어지면서 핏물이 흘러 그만 인형 옷자락에도 조금 묻고 말았습니다. 휴지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아서 아주머니가 두고 간 쟁반 위에 행주 같은 걸로 상처를 누르는데 어찌나 아프고 서럽던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타지에서 돈이 없어서 인형 머리 자르다가 다치니 서럽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이리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한편으로는 인형 머리도 못 자르고 옷까지 더럽혔다고 혼나면 어쩌나 큰 비용을 청구하진 않으려나 걱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훌쩍거리고 있는데 희나 인형이 보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는 많이 정리된 상태였지만 머리가 아직도 지저분했죠. 그걸 보고 있자니 혼날 때 혼나더라도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핏물이 묻을까봐 왼손을 행주로 둘둘 말고서 조심조심 머리카락 끝에 튀어나온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눈에 띄게 삐져나온 부분만 자르고 나가려고 했는데 어쩐 일인지 튀어나온 부분이 계속 보여서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죠. 집중하면 할수록 목이 말라서 결국 아주머니가 준비해주신 2개의 물통을 모두 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빗장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러면서 밖에서 밝은 햇살이 들이치더라고요. 문 앞에는 아침에 보았던 아주머니와 다른 분이 서 계셨는데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하기도 전에 너무나 격하게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에게 아직 일을 끝내지 못했다고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며 인형을 봤죠. 그런데 인형의 머리카락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삐뚤빼뚤 튀어나온 곳이 계속 보여서 가위질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눈앞에 있는 완성품은 더 손볼 곳 없이 완벽 그 자체였죠. 아주머니가 지나치다 싶을 만큼 감격하시며 칭찬을 해주셔서 어안이 벙벙해서 뒷정리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상하게도 바닥에는 그동안 잘랐던 인형의 머리카락이 단 한 톨도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곳에 오래 있어서 뭔가에 홀린 느낌이었죠. 저는 얼떨결에 나와 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신사에서 인형 머리카락을 자르고 돌아온 후 오랫동안 기침이 멎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찬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반나절 동안 씨름을 해서 몸살 감기가 온 줄 알았죠. 이상했던 건 바닥에도 보이지 않던 머리카락이 기침을 할 때마다 섞여 나왔다는 것이죠. 반년 정도 고생을 하다가 결국 폐렴으로 발전해 병원 신세를 졌고요. 주위에서는 그 이상한 알바 때문에 몸이 축난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겠다 싶기도 한 게 당시 신사에서 하루 일하고 받은 돈이 10만엔 하나로 1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평범한 알바라면 하루 일당으로 100만원을 주진 않았겠죠. 다섯 번째 이야기는 집에 가고 싶다님이 보내주신 살아있는 인형놀이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인터넷상에서 혼숨 또는 혼자 하는 숨바꼭질이라고 불리는 강령술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히토리 카쿠렌보라고 해서 인형을 이용해 오컬트 현상을 체험하는 놀이였는데 누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당시 중고딩들이 많이 따라했죠. 그 중고딩 중에는 저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중2병도 아니고 뭔 놈의 강령술인가 했는데 인터넷에서 하는 방법과 후기를 찾아볼수록 재미있더라고요. 귀신에게 인형으로 된 몸을 준 후에 자신의 영혼을 걸고 숨바꼭질을 한다는 게 꽤 매력적인 설정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을 쯤엔 이미 끝물이라서 뒷북 치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며 뭐 좀 다른 게 없나 일본 사이트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살아있는 인형놀이 하는 법이라는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혼숨보다 더 강력한 강령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한국 커뮤니티에는 관련 글도 없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거다 싶었죠. 준비물은 혼숨과 비슷했습니다. 준비물 거울 2개, 인형 2개, 양초 한 자루, 머리카락, 소금, 종이에 싼 것. 거울과 인형이 2개씩 필요한데 인형은 가능한 사람처럼 생긴 것이 좋고 솜 인형이나 인간의 동물의 외형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침 다이소에 싼 인형이 있기에 2개 사왔죠. 얇은 양초도 개당 1200원에 팔기에 넉넉하게 샀고요. 머리카락 좀 뽑아놓고 종이에 소금을 한 숟갈 쌌더니 모든 준비가 끝나더라고요. 근데 실행 방법이 약간 까다로웠습니다. 일단 무조건 집안에 혼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소용없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집을 비울 때까지 몇 주를 기다려야 했죠. 실행하는 시각은 12시 정각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먼저 2개의 거울을 서로 마주보게 세워두고 그 가운데 양초와 인형을 두고 주문을 외워야 하는데요. 새로운 몸을 드리니 부디 사용해주세요라고 5번 외운 뒤 놉시다라고 시작 주문을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과 남은 인형을 챙겨들고 나를 찾아보세요. 찾는다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라고 5번 외우면 본격적으로 술래잡기가 시작되죠. 문제는 이 모든 대사를 일본어로 해야 해서 오글거려 죽을 것 같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왕 시작한 거 그래도 끝은 보자는 마음으로 꾹 참고 어색한 일본어 대사를 전부 외웠죠. 그 다음부터는 쉬웠습니다. 다른 방으로 가서 불을 다 끄고 문을 등진 채 앞바다리를 한 상태로 소금을 몸에 뿌립니다. 이때 소금을 전부 뿌리면 안 되고 절반 정도는 남겨두라고 했죠. 그리고 얌전히 앉아서 인형 오기를 기다리면 끝입니다. 다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게 몇 분 정도 불 꺼진 방에서 인형을 안고 혼자 앉아있으니 슬슬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게 다 뭐하는 짓인가 싶으면서도 작은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인형이 제 발로 찾아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슬슬 그만해야겠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오셨구나 싶어서 서둘러 거실로 나갔는데 아무도 안 보이고 조용하더라고요. 뭔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불 켜진 거실로 나오니까 무서움이 한결 가셨죠. 술래잡기를 끝내고 게임이나 하려고 제 방으로 가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라고 물어도 대답이 없길래 살짝 문을 열어보았더니 엄마와 아빠가 서 계셨죠. 왜 도어락을 누르지 않고 문을 두드렸는지 물어봤지만 부모님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주무세요 하고 얼른 방에 들어왔는데 그제야 놀이 중에는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금기가 생각나면서 아차 싶었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부모님까지 온 마당에 이게 다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인형놀이는 무조건 집에 혼자 있을 때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사실 진짜 찝찝했던 건 이 놀이를 끝내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인형놀이를 끝낼 때는 나름 방법과 순서가 있는데 양초를 켜둔 방으로 가서 불을 끄고 당신이 졌습니다 끝이라고 5번을 외운 뒤 놀이에 사용한 인형과 자신의 몸에 소금을 뿌려야 했거든요. 그리고 즉시 불을 켜서 공간을 밝게 만든 뒤 TV나 음악을 틀어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했죠. 적어도 1시간 동안은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놀이에 사용한 인형은 늦어도 3일 이내에 신사에 공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인형을
인형을 맡길 만한 신사가 없으니 놀이가 끝나면 태워버리려고 했는데 이미 룰을 어기고 나니 모든 게 다 귀찮게 느껴지더라고요. 딱히 별일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방에 들어가 촛불을 끄고 타다만 양초와 인형은 비닐봉지에 싸서 책가방에 넣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아무데나 버리면 될 것 같았거든요. 정리를 끝내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똑똑똑하고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원래 두 분 다 제 방에 들어올 때 기척 없이 벌컥 문부터 여시는데 이상했습니다. 일단 네라고 대답하고 문이 열리기 기다리는데 들어오지는 않고 방 밖에서 네 하며 제 말투를 따라했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대꾸가 없었습니다. 짜증나서 핸드폰이나 하려고 했는데 폰이 보이지 않았죠. 한참 찾다가 생각해보니까 아까 술래잡기 할 때 핸드폰을 놓고 온 게 기억이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장난치셨나 생각하고 안방으로 가 제 핸드폰이 거기 있냐고 물어봤죠. 어쩐 일인지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무시나 싶어 살짝 방문을 열어봤는데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불을 켜면 잠에서 깰 것 같아서 핸드폰만 찾아서 나가려고 방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방문 앞에 핸드폰과 인형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부모님이 인형 가지고 이상한 놀이를 한 것을 알고 장난치고 안방 문 앞에 인형과 핸드폰을 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안방에는 엄마 아빠가 없었습니다. 화장실과 거실까지 둘러보았지만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핸드폰을 열어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 큰아버지 댁에서 자고 온다고 엄마가 카톡을 보내놨더라고요. 아까 두 분이 집에 오시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처음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생각하는데 갑자기 제 방문이 3개 닫혔습니다. 깜짝 놀라 몸이 서 있는 상태로 뻣뻣하게 굳어버렸죠. 심장이 터질 듯 뛰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놀이가 계속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빨리 놀이를 끝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저는 핸드폰으로 놀이 끝내는 방법을 읽으며 제 방으로 가서 서둘러 양초와 인형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마주보게 세운 뒤 그 사이에 인형과 양초를 놓고 촛불을 켜죠. 여기까지 했을 때 또다시 현관 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엄마의 카톡을 확인한 상태라 지금 현관 앞에 서 있는 게 부모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저는 촛불을 끄고 당신이 졌습니다 끝이라고 5번을 외운 뒤 인형과 제 몸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뒤늦게라도 매뉴얼대로 놀이를 끝낸 게 효과가 있던 것인지 더 이상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진 않았죠. 저는 밤새도록 불을 환하게 켜놓고 음악을 크게 틀어두었습니다. 지도를 검색해보니 집 근처에 작은 사찰이 나오더라고요. 사찰에 인형을 맡기는 것까진 못하겠지만 그 근처에 버리면 깔끔하게 뒤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인형이 총 2개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머지 1개가 보이지 않았죠. 방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는데 끝까지 나오지 않아서 결국 나머지만 챙겨서 집을 나섰고 사찰까지는 못 가고 입구 앞 휴지통에 타다만 양초와 인형을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나머지 1개 인형은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나머지 인형 하나가 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절대 집에 혼자 있지 않고 부모님이 못 들어오시는 날이면 무조건 친구를 불러서 같이 자죠. 그러다 최근에 처음 이 놀이를 알려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후기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후기에는 저와 같이 아무도 없는데 문소리가 들렸다부터 시작해 저와 같이 부모님이 혹은 친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인사까지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온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소름 끼쳤던 건 하나같이 누군가 와서 문을 열어주었을 때는 인형이 사라져 있었다는 것이죠. 댓글에 누군가가 해석을 해주었는데 인형이 숨바꼭질에서 이길 수 없으니 현관에 나가 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이고 이때 문을 열어주면 찾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게임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명과 달리 이 게임의 진짜 목적은 강령수를 통해 숨바꼭질을 한다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원한이 많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 영혼을 불러내는 것이라고 했죠. 인형이 사라졌다면 영혼이 깃든 인형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모른다고 아마도 복수를 하러 갔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제일 무서웠던 건 마지막 문장이었죠. 만약 영혼이 원한도 많고 욕심도 많다면 복수를 성공하고 돌아와 몸을 빼앗으려고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제발 그나마 착한 영혼이길 바라며 지내고 있죠. 이렇게 5편이 전부 끝났습니다. 처음에 말했듯 댓글에 링크를 통해 제보를 해주시면 채택될 경우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형괴담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